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을 팔아 아들 곁으로 갔습니다. 손주 재롱 보며 남은 생을 보내는 것이 마지막 꿈이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며느리의 냉대와 믿었던 아들의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75해 만에 처음으로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기나긴 이야기의 끝을 꼭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고들 하죠. 그 말이 맞아요. 일은 하고도 5해를 살아온 제게 남은 건 달고 달아 반질반질해진 기억들 뿐이었으니까요. 특히나 영감이 내 곁을 떠나고 나서는 그 기억들이 더 선명해졌어요. 전라도 구석 우리 집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거든요. 봄이면 하얀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이면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죠. 영감이랑 나랑 마루에 앉아 그 감나무를 보며 40년을 살았어요. 작년 가을 영감의 마지막 제사를 지내던 날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쌀을 씻어 불리고 고사리며 도라지며 정성껏 말려둔 나물을 삶고 두부도 직접 쑤었죠. 제사상에 올릴 음식 하나하나에 영감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 조기, 젓국은 영감이 참 좋아했지. 이 육전은 아들 지훈이가 어릴 때 곧잘 집어먹었지 하면서요. 밤늦도록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는데 이상하게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금방이라도 영감이 애썼소 할멈하면서 어깨를 두드려 줄 것만 같았거든요. 제사를 마치고 텅 빈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있으니 새벽의 푸른 빛이 창호지를 스며 들어왔어요. 집안 구석구석 40년의 세월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죠. 지훈이 키를 재던 문설주의 칼자국, 시집 올 때 해온 자개장이 손때 묻어 달아버린 모서리, 영감이 툇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그 자리까지. 이 집은 그냥 흙과 나무로 지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내 젊음이고 내 사랑이고 내 인생 그 자체였죠. 통영에서의 평화로운 미래를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이 잃어버린 과거의 평온이 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집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건 아들 지훈이 때문이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그만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희랑 같이 사셔야죠.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혼자 계시게 해요. 어찌나 살갑게 말하는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유진이도 전화를 바꿔봤더니 어머님, 강남은 공기부터 달라요. 하준이 크는 것도 곁에서 보시고 저희랑 재미있게 지내요. 하고 싹싹하게 말했죠. 그 말에 얼음 같던 내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나도 이제는 아들 녀석 곁에서 손주 재롱이나 보며 살아야겠다 싶었죠. 남편 없이는 이 넓은 집이 너무 헛헛하기도 했고요.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 그리고 40년 추억이 담긴 이 집과 땅을 판 돈을 합치면 어떻게든 서울의 작은 보금자리 하나는 마련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게 내 남은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희망이 내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될 줄은요. 서울 올라오던 날 지훈이랑 유진이가 서울역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유진이는 어찌나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던지 내 손을 꼭 잡고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 저희만 믿으세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웃음이 진짜 같지가 않았어요. 눈은 웃고 있는데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죠. 꼭 백화점 쇼윈도에 걸린 마네킹처럼요. 내가 촌스러운 생각을 하는 거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보다. 하고 애써 마음을 다독였어요. 며칠 뒤 우리는 강남의 한 부동산에 앉아 있었어요. 하얗고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공기마저 차갑게 느껴지는 곳이었죠.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내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내 평생 모은 돈과 내 인생이 담긴 집을 판 돈이 고스란히 담긴 계약서였죠. 펜을 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내가 이 도장 하나에 내 모든 것을 거는구나 싶어서요. 내 옆에 앉은 아들 부부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숨김없이 드러났어요.
그걸 보니 나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내가 잘한 결정이구나 싶어서요. 공인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네요. 어머님 이렇게 좋은 곳에 모시고 이 아파트가 또 학군이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이 아파트 덕에 손주 학군 걱정은 없으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 부부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을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 나 때문이 아니라 결국 손주 하준이 때문이었구나. 강남의 좋은 학군. 그게 진짜 이유였구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손주 잘 되길 바라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너무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걸 거야 하면서요. 드디어 강남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전라도 집에서 쓰던 손때 묻은 가구 몇 개를 용달차에 싣고 왔죠. 시집 올 때 아버지가 짜주신 작은 경대랑 영감이 아껴 쓰던 서한 같은 것들이요. 새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온통 하얀색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내 가구들을 거실 한쪽에 내려놓으니 꼭 비싼 옷에 흙 묻은 헝겊 조각을 붙여놓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짐을 풀고 있는 내게 며느리 유진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건 저희 집 인테리어랑 안 어울려요. 죄송하지만 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저 가구들은 그냥 낡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내 시간이고 내 추억인데 그걸 그냥 버리라니.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그런 게냐. 하긴 여긴 서울이고 또 강남이니께 하고 얼버무렸죠. 속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웃었어요. 그래, 새로운 곳에 왔으니 내가 맞춰야지. 내가 저 아이들의 방식에 익숙해져야지 하고 수백 번 다짐했어요. 손자 하준이는 처음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내가 싸온 약과를 주니 맛있다고 잘도 받아먹었죠. 그런데 엄마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먹던 약과를 슬그머니 내려놓더라고요. 그 작은 아이의 눈에도 이미 서열이라는 게 보였던 걸까요? 나는 그저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기만 했어요. 아파트는 꼭 거대한 성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고 공동 현관은 카드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었죠. 나는 아직 구형 폴더폰을 썼거든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헬스장이나 도서관은 스마트폰 앱으로만 예약하고 들어갈 수 있대요. 며느리가 몇 번 가르쳐 주긴 했지만 어찌나 귀찮다는 듯이 쏘아붙이며 알려주던지. 어머님, 이건 이렇게 누르시라고요. 아유, 답답해. 하는 말에 주눅이 들어 더는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전라도 우리 집은 대문도 없이 이웃들이 순자 엄마, 된장 좀 얻어가 하면서 드나들던 곳인데 이곳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복도에서는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이 거대하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한 게요. 그 푸른 꿈은 사실 시퍼렇게 멍든 절망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나는 강남의 삶에 스며들기 위해 애썼어요. 낯선 동네를 몇 번이고 산책하며 지리를 익혔고 며느리의 살림 방식에도 맞추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스며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자꾸만 투명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어요. 보이지는 않는데 더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벽 말이에요. 그 시작은 냉장고에 붙은 A사용지 한 장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려는데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어머니, 저기. 유진이가 뭐 좀 붙여놨는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서 멋쩍게 웃었죠. 냉장고에는 컴퓨터로 반듯하게 뽑은 글씨로 어머님과 우리 가족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규칙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속뜻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첫째, 오전 7시 이전 부엌 출입 금지. 이유는 유진과 지훈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나는 평생 새벽 5시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을 짓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둘째, 하준이 간식은 반드시 지정된 유기농 배달업체 제품만 허용. 내가 만든 간식은 절대 금지였어요.
셋째, 청소는 유진이 외출했을 때만 가능. 집에 있을 때는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는 거였죠. 꼭 남의 집살이를 하는 식모에게 내리는 지침 같았어요. 내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나를 이 집의 주인이 아닌 손님, 아니 그보다 못한 외부인으로 규정하는 장치였죠. 그날 이후 나는 내 집 부엌에 들어가는데도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손주 녀석이 배고프다고 칭얼거려도 시계가 7시를 가리키기 전까지는 물 한 잔 마음대로 떠다 줄 수가 없었죠. 내 평생의 지혜와 경험은 구식이라는 이름 아래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루는 내가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시금치로 조물조물 나물을 무쳐 저녁상에 올렸어요. 손주 녀석 입에 넣어주니 맛있다며 잘 받아먹더라고요. 그걸 본 유진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제가 하준이 먹는 건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싸늘한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며느리의 얼굴만 쳐다봤죠. 유진이는 마치 무지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말했어요. 어머님 방식은 구식이에요. 요즘 엄마들은 다 이렇게 안 키워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육아 카페라는 곳에 글을 보여주었어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 성분이 아이의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내용이었죠. 보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키워요. 어머님처럼 감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키우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그녀의 말은 논리정연했지만 나는 왠지 모를 서러움이 북받쳤어요. 지훈이도 저 시금치 나물 먹고 키가 180이 넘도록 컸는데 말이에요. 유진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애써 무친 시금치 나물 그릇을 들고 가더니 싱크대에 몽땅 쏟아부었어요.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배달 이유식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죠. 이게 과학적이고 안전해요. 하준아 이리 와 맘마 먹자. 그 순간 내 사랑과 정성은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것, 심지어 버려져야 할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일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 집에는 또 다른 규칙이 작동했어요. 바로 가계부 결산 시간이었죠. 유진이는 내게 일주일에 딱 5만 원을 생활비로 주면서 10원짜리 하나까지 어디에 썼는지 꼼꼼하게 장부에 적고 영수증을 붙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알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그 시간은 나를 신문하는 취조 시간이나 다름없었어요. 유진이는 회계사처럼 장부와 영수증을 대조하며 나를 몰아붙였어요. 어머님, 여기 콩나물이 500원. 왜 바로 옆 가게에서 이 영원에 파는 못난이 콩나물 안 사셨어요? 500원이나 아낄 수 있었는데. 나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도 손주 먹일 건데 이왕이면 좋은 걸로 사오고 싶어서. 그러자 유진이는 펜으로 책상을 탁 치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바로 비합리적인 소비예요. 감정에 치우쳐서 돈을 낭비하는 거요. 이 500원이 모이면 한 달이면 0원, 1년이면 24영원이에요.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평생을 헌옷을 기워 입고 쌀 한 톨 아껴가며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살아온 세월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내 사랑은 그저 비합리적인 소비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었어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손주 하준이의 변화였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만 해도 할머니 최고라며 나를 졸졸 따르던 아이였는데 어느새 엄마의 눈치를 살피는 아이가 되어버렸죠. 하루는 내가 몰래 숨겨두었던 약과를 꺼내 하준이 손에 쥐어주었어요. 아이가 신나서 막 먹으려는데 거실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준아, 뭐해? 그 소리에 아이는 화들짝 놀라더니 먹으려던 약과를 슬그머니 내등 뒤로 숨겼어요. 그리고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죠. 엄마가 이런 거 먹지 말랬어요. 그 작은 아이의 눈빛에서 나는 거절과 경계심을 읽었어요. 할머니가 주는 음식은 나쁜 거리라는 생각이 아이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등 뒤로 숨겨진 약과를 말없이 다시 내 주머니에 넣을 뿐이었죠. 괜찮다, 괜찮다, 가족이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그렇게 수없이 나를 위로하고 다독였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의 상처는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죠. 심지어 유진이는 나를 빼놓고 가족 단톡방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하준이 학원 스케줄이나 주말 가족 외식 장소 같은 것들을 그곳에서 자기들끼리만 공유했어요. 나는 항상 맨 나중에 통보받거나 아예 잊혀지기 일쑤였죠. 한 번은 다 같이 백화점에 간다기에 나도 따라 나서려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거실이 조용한 거예요. 이상해서 나가보니 집에는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나중에 지훈이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끼리 급하게 나올 일이 있어서요. 단톡방에 남겼는데 유진이가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나 봐요. 하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날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었어요.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워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죠. 그렇게 나는 서서히 하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그들의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지낸 지 서너 달쯤 지났을까요? 계절은 어느덧 가을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전라도 집마당의 감나무에도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열렸을 테죠. 그런 생각을 하니 고향 친구 순자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순자는 저랑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같은 날 시집가고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먼저 보낸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친구예요. 서울로 올라온 뒤로는 전화 통화만 겨우 했는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찌나 반갑고 눈물이 나던지요. 그날도 순자랑 한참을 통화했어요. 제가 서울살이가 영 팍팍하다고 푸념을 늘어놓으니 순자가 대뜸 서울 구경이나 한번 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오는 길이 얼마나 고된데 그러냐고 말렸지만 순자는 막무가내였어요. 야, 이년아, 네가 나 아니면 어디 가서 속 얘기를 하겠냐. 딱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묵은지랑 직접 짠 참기름이랑 바리바리 싸들고 갈라니께. 그 구수한 사투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둑이 터진 것처럼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 나 혼자가 아니었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었지. 며칠 뒤 순자가 정말로 서울에 왔어요.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기에 버스터미널로 마중이라도 나갈까 하는데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커다란 보따리를 양손에 든 순자가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수수하지만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내 친구 순자였죠. 은수가 나왔다. 문 열어라. 하는 목소리에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월패드로 손을 뻗는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 유진이가 제 손을 막았어요. 어머님, 잠시만요. 제가 내려가서 누구신지 확인하고 모시고 올게요. 유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얄팍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깍듯하게 구는구나 하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불러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1층 로비만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유진이가 로비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순자 앞에 섰죠. 멀리서 봐도 유진이의 표정이 얼마나 차갑고 거만한지 알 수 있었어요. 유진이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언가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당황한 듯 손에 든 보따리를 어색하게 들어 보였지만 유진이의 기세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죠. 나중에 경비 아저씨에게 전해들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유진이가 내뱉은 말들은 정말이지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들이었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주민 몇몇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아주 또박또박 말했다고 해요. 실례지만 누구를 찾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강남 주민이라 아무나 집에 들이지 않아서요. 행색을 보아하니 어디 시골에서 올라오신 모양인데 이런 선물은 저희 집 품격과 어울리지 않으니 도로 가져가세요. 괜히 아파트 현관만 더러워지니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40년 지기 친구를 만나러 온 그저 정이 넘치는 내 친구에게
내 며느리가 그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는 게요. 순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고 해요. 손에 든 보따리를 든 채로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에요.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다른 주민들의 시선이 모두 순자에게로 쏠렸겠죠. 값비싼 명품 옷을 입은 강남의 부인들이 촌스럽고 남루한 시골 할머니를 어떻게 쳐다봤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유진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경비 아저씨를 향해 보란듯이 소리쳤다고 해요. 경비 아저씨, 앞으로는 저런 분들 함부로 들여보내지 마세요. 아파트 품격 떨어지게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그 말은 마치 확인 사살과도 같았을 거예요. 이 일은 순자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어요. 바로 나, 김은숙을 품격 낮은 방문객이나 불러들이는 촌스러운 시어머니로 아파트 전체에 공표하는 행위였죠. 창밖으로 보이던 순자의 등이 얼마나 작고 위태로워 보였는지 몰라요. 내 친구는 선물 보따리를 든 채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갔어요. 비틀거리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친구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빌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저를 보며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아니야? 그 시골 친구 왔었다는 하는 말들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죠.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워 동네 노인정이라도 나가볼까 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강남 아파트에 사는 촌스러운 할머니라는 그들의 시선을, 조롱 섞인 눈빛을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아예 대놓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심지어 며칠 뒤에는 아파트 입주민 전용 앱 커뮤니티에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익명으로 올렸더라고요. 지훈이의 도움을 받아 겨우 그 글을 읽어볼 수 있었는데 내용은 더 가관이었어요. 최근 아파트 품격에 맞지 않는 외부인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잦아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고 불안합니다. 출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백히 내 친구 순자를 겨냥한 글이었죠. 그렇게 며느리는 최신 기술을 이용해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나의 사회적 고립을 완성시켰어요. 나는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떨리는 손으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순자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어요. 괜찮다, 은수가.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겠냐. 서울이라는 데가 원래 그런 곳인갑지. 그 말을 듣는데 오히려 내 가슴이 더 미어졌어요. 내가 울먹이며 계속 미안하다고 하자 순자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어요. 은수가, 우리 그냥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내가 너를 볼 낯이 없다. 내가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어요. 세상과 나를 연결하던 마지막 끈이 내 가장 소중한 친구의 손에 의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나는 텅 빈 방에 홀로 누워 소리 죽여 울었어요. 내 세상은 그렇게 완전히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친구 순자와의 마지막 통화 이후 나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죠.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며느리 유진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자신의 통제에 방해가 되는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완벽하게 제거했으니까요. 이제 이 집안에서 나를 외부 세계와 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오후였어요. 창밖은 온통 잿빛이었고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죠. 유진이는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는다며 아침 일찍부터 한껏 치장하고 나갔어요. 집에는 나와 손주 하준이 단둘만 남아 있었죠. 그날따라 하준이가 영어 유치원에서 일찍 돌아왔어요. 흠뻑 젖은 채로 현관문을 들어서는 아이의 얼굴이 유난히 시무룩해 보였죠. 하준아, 왜 이렇게 축 처졌어?
무슨 일 있었니? 내가 걱정스레 묻자 아이는 책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죠. 할머니, 배고파요. 너무너무 배고파요. 라면 먹고 싶어요. 아이는 울먹이며 내게 매달렸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안에는 유진이가 주문해 놓은 비싼 유기농 채소와 정체모를 소스들 뿐이었어요. 아이가 당장 먹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나는 망설였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하준이 간식 규칙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며 보챘어요. 엄마는 맨날 맛없는 것만 줘요. 풀만 준다고요. 친구들은 다 라면 먹는데 나만 못 먹어. 엉엉. 빗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내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저렇게 서럽게 우는 손주 녀석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나는 결국 찬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라면 한 봉지를 꺼내 들었어요. 보글보글 냄비에서 라면이 익어가는 소리가 어찌나 정겹게 들리던지요.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어요. 나는 잘 익은 라면을 작은 그릇에 덜어 호호 불어가며 식혔어요. 그리고 하준이 앞에 놓아주었죠.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우며 작은 포크로 면발을 돌돌 말아 입으로 가져갔어요. 후후,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손주를 보니 그동안 굳어있던 내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게 행복이지. 뜨끈한 국물에 아이의 웃음소리.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나는 잠시 모든 시름을 잊고 아이의 먹는 모습만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굳게 닫혔던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약속보다 일찍 돌아온 유진이었죠. 그녀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집안에 온통.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의 눈이 식탁 위에 놓인 라면 그릇에 멎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어요. 제가 제 양육 방식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어머님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애한테 이런 화학조미료 덩어리, 이런 쓰레기를 먹이시는 거냐고요.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하준이가 너무 배고프다고 울어서 하고 변명하려 했죠. 하지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겁에 질려 있던 하준이가 먼저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억지로 끓여줬어요. 저는 먹기 싫었는데 할머니가 먹으라고 했어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의 다리에 매달렸죠.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며 먹던 아이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유진이는 우는 하준이를 품에 안고 나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봤어요. 보세요. 순진한 애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제가 하준이 똑똑하고 건강하게 과학적으로 키우는 게 그렇게 질투가 나셔서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맞죠? 역시 시골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애들한테 이런 정크푸드나 먹이는 수준이니 그녀의 입에서는 시골 사람들이라는 비난이 기관총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라면 한 그릇이 나의 출신과 나의 인생 전체를 모욕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나는 억울함과 배신감에 몸을 떨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때 퇴근한 아들 지훈이가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아마 유진이가 스마트폰으로 미리 사진이라도 찍어 보냈던 모양이에요. 지훈이는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 아들이니까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내 희망은 처참하게 부서졌어요. 지훈이는 나와 아내 사이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나를 향해 나무라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어머니,
유진이가 저렇게까지 화내는 것도 다 하준이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걔가 요즘 애들 키우는 문제로 얼마나 예민한데 어머니가 조금만 더 참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드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와르르 소리도 없이 며느리의 모욕도 손자의 거짓말도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 아들의 저 비겁한 배신은 내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내 눈에서 희망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칼날 같은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깨어진 라면 그릇처럼 내 마음도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더는 붙일 수 없을 만큼요. 라면 사건 이후 우리 집에는 팽팽한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 지훈이는 나를 볼 때마다 시선을 피했고 며느리 유진이는 나를 벌레 보듯 쳐다봤죠. 나는 그저 내 방에 틀어박혀 죽은 듯이 지냈어요. 아들의 배신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슬픔이 지나가니 그 자리에는 차갑고 텅 빈 무언가가 남았어요.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며칠이나 갔을까요? 그 평화를 깬 것은 손주 하준이었어요. 라면 사건 때 엄마 아빠가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을 본 뒤로 아이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죠. 할머니라는 존재는 이제 자기 아래라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어요. 내가 차려준 밥을 맛없다며 밀쳐내거나 내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 무시하는 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등 뒤에서 무언가 축축한 것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하준이가 나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제 앞치마 자락에는 아이가 뱉은 침이 허옇게 말라붙고 있었죠.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7살짜리 아이가 제 할미의 등에 침을 뱉다니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싸늘하게 식어버린 내 마음은 놀랍게도 그리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아, 이 아이는 이미 망가졌구나. 저 어미 밑에서 괴물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앞치마를 벗어 빨랫감에 던져 넣고 묵묵히 저녁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걸 참는 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내 침묵은 아이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었던 모양이에요. 할머니는 이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며칠 뒤 사건은 거실에서 터지고 말았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하준이가 거실로 나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채널로 돌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리모컨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조금 지체하자 아이는 짜증을 내며 내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내 얼굴을 향해 침을 퇴하고 뱉었어요. 따뜻하고 비릿한 액체가 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난 몇 달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죠.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준이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놈, 지금 네가 할미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쇠처럼 날카롭게 터져 나왔어요. 어른에게 무슨 버르장머리냐. 당장 사과하지 못해. 나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호통쳤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잡아야 했죠. 하지만 내 행동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어요. 방에서 내 고함 소리를 들은 유진이가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왔거든요. 그녀는 앞뒤 상황을 살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하준이의 팔을 붙잡고 있는 모습만을 봤을 뿐이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감히 내 아들한테 손찌검을 해요? 당신이 뭔데? 그녀는 악을 쓰며 내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는 내 머리채를 한 움큼 움켜쥐고 거칠게 잡아 흔들었죠. 두피가 뜯겨 나가는 것 같은 고통에 나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 다음 순간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내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며느리의 손이 내 뺨을 세차게 후려친 거였죠. 나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뺨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났죠.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아내에게 내 집에서 내 손주 앞에서 뺨을 맞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진이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내 귀한 아들을 가르치려 들어? 당신 같은 무식하고 촌스러운 노인네한테 배울 건 하나도 없어.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아동학대로 콩밥 먹여줄 테니까. 각오해, 이 늙은이야. 그녀는 정말로 스마트폰을 꺼내 112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동영상을 녹화하려는 듯 카메라를 나에게 들이대며 이게 바로 증거예요, 어머님. 폭행 현장 증거.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고요. 하며 비웃었죠. 그때였어요. 우리 집 소란을 들었는지 옆집에서 무슨 일 있으세요? 하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아래층 경비실에서는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강남 아파트는 방음이 잘 된다고 들었는데 웬만한 고성은 이렇게 다 새어나가는 모양이었죠. 유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인터폰을 향해 소리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손주를 때려서 지금 경찰에 신고하는 중이거든요. 그 말은 온 아파트에 방송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크고 또렷했어요.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뺨을 맞은 고통보다 손주를 때린 정신 나간 할머니라는 억울한 누명이 그 누명을 온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수치심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며느리의 손에 의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구나. 칠흑 같은 절망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경찰과 통화하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며 나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자식에게 뺨 맞고 손주에게 침뱉음 당하고 이제는 아동 학대범이라는 누명까지 쓰고 경찰서에 끌려가겠구나. 억울함보다는 차라리 모든 게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체념이 온몸을 감쌌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 2명과 아동보호기관에서 나온 젊은 여자 한 분이 집에 도착했어요. 유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저를 손가락질했죠. 저희 어머니가 제 아들을 때렸어요. 평소에도 이상한 음식을 먹이려고 하고 아이를 미워했다고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실감나서 정말로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유진이의 예상과는 달리 조사는 아주 전문적이고 차분하게 진행됐어요. 경찰관 한 분은 저를 일으켜 다른 방으로 데려가 뺨의 상처를 확인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용히 물어보았죠. 아동보호기관에서 나온 상담사라는 분은 잔뜩 겁에 질린 하준이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둘만의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처음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라면 사건부터 제 친구 순자가 겪었던 모욕, 그리고 오늘 하준이가 제 얼굴에 침을 뱉었던 일까지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한 건 하준이와의 상담이 끝난 뒤였어요. 상담사는 굳은 얼굴로 거실로 나오더니 지훈이와 유진이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죠. 두 분께서는 아버님, 어머님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냐고, 가해자는 저 늙은이고 우리는 피해자라고 악을 썼죠. 상담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하준이는 지금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 생긴 애정 결핍이 유일하게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할머니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하준이는 상담 중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엄마 아빠는 맨날 바쁘고 자기에게 화만 내는데 할머니만 유일하게 자신과 놀아주고 맛있는 걸 해주는 사람이었다고요. 할머니에게 나쁜 행동을 하면 혼을 내서라도 자신을 봐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아이의 고백에 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심지어 아이는 학교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가지 못하거나 숙제를 안 해가는 날도 잦았다고 해요. 며느리가 자랑하던 그 과학적 양육의 실체는
결국 아이에 대한 방임과 언어적 학대였던 거죠. 며느리가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불렀던 아동보호 시스템이 오히려 그녀의 위선과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날 밤 경찰과 상담사가 돌아가고 집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어요. 유진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퇴근하고 돌아온 지훈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게 저녁을 차려달라고 했죠. 나는 말없이 밥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에게 퉁퉁 부어 시퍼렇게 멍이 든 내 뺨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지훈아, 나는 너를 낳은 내 어미다. 내 아내가 오늘 낮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지훈이는 내 얼굴에 멍 자국을 내서 외면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밥그릇에 코를 밟고 중얼거렸죠. 하준이 문제로 유진이도 요즘 많이 예민해서 그랬겠죠. 어머니가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잘 말해 볼게요. 그 비겁한 방관과 책임 회피,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어요. 나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동이 트기 무섭게 조용히 집을 나섰죠. 내가 향한 곳은 동네 부동산이었어요. 며칠 뒤 아파트가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어요. 아들 부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이 비싼 강남 아파트의 대출금과 관리비, 아이의 영어 유치원비까지 모두 이 아파트를 담보로, 그리고 내 연금을 담보로 유지되던 그들의 허영 섞인 삶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내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로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는 길바닥에 나앉아요. 하준이도 옆에서 할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며 엉엉 울었.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일어나거라. 너희의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라 너희의 안락한 강남 생활이 끝장날까 두려워 흘리는 이기적인 눈물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안다. 이제 그건 너희들 사정이지 더는 내 일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그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무작정 남쪽으로 따뜻한 바다가 있는 통영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나는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아담한 정원이 딸린 낡은 집을 샀어요. 매일 흙을 만지고 호미로 잡초를 뽑고 작은 텃밭에 상추와 깨잎을 심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부엌에 들어갈 시간을 잴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밥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 이웃과 나눠 먹었죠. 통영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을 복지관의 스마트폰 교실에도 나갔어요. 더듬거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처음으로 내 명의의 인터넷 뱅킹을 개설했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전라도의 옛 친구 순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 가득 순자의 얼굴이 나타나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웃었죠. 텃밭에서 갓 딴 오이 사진을 찍어 새로운 이웃들과 만든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소소한 즐거움. 그것이 바로 나의 완전한 독립이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화창한 봄날 초췌하고 남루해진 몰골의 아들 부부가 하준이를 데리고 내 집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대문 앞에서 또다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함께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죠. 나는 내가 정성껏 가꾼 꽃들이 만발한 정원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가장 단호한 말을 건넸어요. 지훈아, 나는 75년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 죽은 내 아비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이제 남은 내 인생은 오롯이나 김은숙을 위해 살고 싶구나. 내가 이번 일로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사랑과 존중은 함께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기울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 늦었다. 너희는 이제 너희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너희의 가족이라 부르지 마라. 하준에게는 똑똑히 가르치거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아는 법을 말이다. 너희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그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 집 대문을 나서는 동안 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돌아서서 따스한 통영의 쌀을 듬뿍 받아 활짝 핀 동백꽃에 물을 주었어요. 내 얼굴에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나의 진짜 인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걸 용서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은 언젠가 부서지기 마련이죠. 진정한 존중은 서로 주고받을 때만 의미가 있는 법이니까요. 때로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용기가 가장 큰 사랑이자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몰라요.